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보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명적인 관능미를 뿜어내는 황금의 화가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네, 오스트리아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인데요. 그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화려한 색채와 신비롭고 매력적인 피사체, 여기에 황금빛 황홀경을 완성하며 그야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는데요. 사람의 눈과 마음을 다 함께 홀리는 그림이 있다면 그게 바로 클림트의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클림트는 대체 언제부터 독보적인 황금 시대를 개척하게 된 걸까요? 그만의 색채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을 꼽아보자면 바로 베토벤 프리즈입니다. 베토벤 프리즈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의 사악장을 클림트만의 해석으로 표현한 벽화인데요. 연말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그 음악, 미파솔솔파미레 맞나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환희의 송가입니다. 클림트의 그림이 베토벤의 음악을 만나서 어떻게 황금 시대를 열 수 있었나, 그 궁금증을 풀기 전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는 음악의 신 베토벤과 황금의 화가 클림트가 만들어낸 20세기 최초의 뮤직비디오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클림트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19세기가 끝나가던 세기 말,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통합은 됐지만 그마저도 몰락해 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는 과거에 계속 머물면서 시대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클림트는 미술가의 꿈을 안고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술가 조합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미술 장식과 관련된 작업을 수주하게 되죠. 그러던 1888년 클림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철거를 앞둔 옛 국립극장의 실내 풍경화를 의뢰받은 거죠. 그는 극장의 마지막 공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초대박! 황금 공로 십자 훈장상까지 받으며 화가 인생 최초로 출세작을 남기게 됩니다. 보통 극장을 그린다고 하면 극장의 실내 전경이나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클림트의 시선은 전혀 달랐어요. 무대가 아닌 객석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림에 등장하는 150여 명의 인물을 모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림트의 그림을 보면 당시 극장을 찾았던 사교계의 주요 인사들의 모습을 초상화처럼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윌리를 찾아라라는 책을 아세요? 아마 우리가 윌리를 찾았던 것처럼 사교계에선 클림트의 그림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게 유행하지 않았을까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클림트는 아직 그 회화에서 황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클림트가 이렇게 아주 냉정한 사실주의 그림을 그렸다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던 클림트는 소위 정통
아카데미즘 화가로 출발하는데요. 사물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데 아주 탁월했던 화가였죠. 그 브루크 극장이 관객석 작품을 성공시킨 이후 화가로서 탄탄대로가 깔리게 된 클림트에게 예상치 못한 좌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후 몇 달 만에 미술적 동지이자 동생인 에른스트마저 독감으로 사망한 건데요. 깊은 상심감에 빠진 클림트는 작품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 만에 확연히 다른 화풍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과연 오스트리아의 미술계는 클림트의 변화를 반겼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1894년 클림트는 동료 화가와 함께 비엔나 대학교의 천장화 제작을 의뢰받는데요. 철학, 법학, 의학을 맡은 클림트에겐 다음과 같은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성의 위대함과 그것이 사회 진보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제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주제가 좀 어렵죠? 클림트는 비엔나 대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는 절제되고 전통적인 방식을 그려낸 구 브루크 극장의 관객석과 전혀 다른 실험적인 스타일을 시도하는데요. 자유롭고 파괴적이며 관능적이기까지 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구현한 겁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교 중에 하나였던 비엔나 대학교의 철학과 법학과 의학을 그려야 된다면 어떤 그림이 되어야 할까요? 하지만 클림트는 정말 알쏭달쏭한 그림을 그립니다. 철학을 보시게 되면 벌거벗은 여성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법학에서도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의학에서는 대부분 죽어있는 해골이 가득 찬 그림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여성의 신체가 너무나 관능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점잖은 대학에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을 클림트는 선보이게 됩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동시에 세상을 떠난 후 클림트 개인에게 중요한 삶의 화두가 죽음, 또 인간의 문명에 대한 어떤 재성찰이었을 텐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런 개인사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에서 불고 있었던 새로운 화풍, 문자 그대로 아르누보라고 불리는 미술운동에 그가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그에게 영향을 끼쳤고 3년 만에 컴백한 후 아주 새로운 화풍을 선보이게 된 것이죠. 그럼 클림트의 비엔나 대학 천정화를 본 당시 비엔나 대학교의 교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스케치를 보고 경악했고 대학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림이라며 교수들은 격분하게 됩니다. 이 중 87명의 교수들은 교육부에 반대 청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비엔나 대학교의 천정화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자 클림트 그는 결국 국가로부터 받은 제작비 전액을 돌려주고 그림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클림트가 당시에 그림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답가를 그렸다는 거예요. 금붕어라고 알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엉덩이를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 엉덩이를 보인다는 것은 동서고금, 조롱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아마 자신을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그림으로 되받아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예술계는 클림트의 새로운 스타일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설적이라고 비난만 커졌는데요. 자신의 도전과 열정이 무시당하자 클림트의 반항적 기질이 발동합니다. 기존의 미술계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폐쇄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1897년 린 분리파를 창설한 거죠.
빈 분립파는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모토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는데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젊은 화가들을 위한 전용 미술관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황금보를 얹힌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엔나 힙스터들의 성지로 만들어서 참신한 전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세운 거죠. 또한 클림트는 미술관을 미술과 건축, 음악, 조형 등 모든 예술이 어우러진 총체적 예술을 실현할 꿈의 장소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 목표를 가장 강력하게 실현한 것이 베토벤을 오마주한 빈 분립파의 14번째 전시회였습니다. 미술관의 중심엔 거대한 베토벤 조각이 설치되고 베토벤의 음악을 해석한 미술을 관람할 땐 한쪽에선 진짜 베토벤 교향곡이 연주된다면 그야말로 이 미술관을 예술적 낙원으로 느낄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아주 멋진 기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해 클림트는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합창의 사악장인 환희의 송가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재해석한 벽화를 제작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길이 총 34m, 높이 2.17m가 조금 넘는 베토벤 프리즈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프리즈는 띠벽지를 말하는데요. 베토벤을 주배 삼은 일종의 장식 벽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다채롭습니다. 유리도 들어갔고요, 금속도 들어갔고요, 황금, 특히 보석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광물질들도 풍부하게 사용해서 만든 작품이 베토벤 프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로 클림트는 베토벤의 음악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토벤 프리즈의 첫 번째 파트는 행복을 향한 염원입니다. 베토벤 9번 교향곡의 4악장은 합창의 팡파레로 시작되는데요. 위쪽으로 연결된 형태로 이어지는 여성의 이미지는 마치 베토벤의 음악에서 나오는 천사 같은 선율 같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황금의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앞에는 무기력해 보이는 인류가 무릎을 꿇고 행복을 간청하는 듯합니다. 황금의 전사는 행복을 위해 투쟁하도록 인류를 응원하는 내적인 힘으로써 동정과 명예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다음 파트를 보면 정면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행복을 간청하는 인류 앞에 적대적인 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대한 고릴라의 형상을 한 히포에우스와 그의 딸들인 고르곤 세 자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선 건데요. 이 세 자매는 질병과 광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넘어서 더 가다 보면 빨간색, 황금색, 검정색 머리를 한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각각 부정과 무절제 그리고 계속되는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빨간 머리 여인은 굉장히 관능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당시 클린트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나쁜 세력들을 지나고 나니 슬픔에 빠진 마른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의 뒤로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이들 머리 위로 인류의 염원과 동경이 베토벤의 음악을 따라 날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벽화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 도착하니 행복을 찾으려는 인류에게 답이 보이는 듯합니다. 바로 시를 형상한 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술이 우리를 이상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끝에는 인류가 찾던 행복과 환희, 순수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천상의 천사들은 아마 이렇게 합창하고 있을 겁니다.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불꽃이여, 온 세상에 입맞춤을.
이거는 바로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서 온 것인데요.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에서는 합창으로 불리게 되죠. 베토벤의 음악만큼이나 클림트의 황금색 광채는 이곳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마지막에 있는 인류가 서로 포옹을 하고 있는데요. 클림트의 대표적인 키스가 떠오르실 텐데 이 작품이 실제 훗날 키스와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쟁은 있지만 베토벤 9번 교향곡의 핵심인 환희의 송가의 원래 제목은 자유의 송가였다고 합니다. 이 프레드릭 실러 시인께서 공화주의자로서 자유를 열망하는 시를 썼는데 지배층의 탄압에 의해서 이 자유를 환희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비엔나 분리파의 정면에 쓰여졌던 그 모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아마 자유를 열망하고 싶어 했던 비엔나 분리파, 특히 클림트는 베토벤을 통해서 자유를 예찬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의 포스터가 시작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내셔널 갤러리의 대표적 작품이자 이번 전시회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작품 중 하나인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이 그림은 한 소년이 도마뱀에게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를 물린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느껴진 첫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아마 소년은 테이블에 올려진 과일을 잡으려다가 그 안에 숨어있는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꽉 물렸는지 소년의 얼굴은 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고요. 손가락 근육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 손가락 근육이 너무 놀라서 힘줄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놀라운 건 이렇게 도마뱀에게 물린 신체의 반응을 즉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병에 반사된 빛이나 과일 하나하나까지도 진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듯 생동감이 넘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 속 소년은 카라바조 자신으로 생각되는데요. 놀란 표정을 잡기 위해 스스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 거죠.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놓고 뭐 이런 표정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보면 화가인 카라바조의 표정과 상황이 더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훗날 카라바조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이 그림 때문에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을 본 사람들에 의해 카라바조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나면서 큰 이슈몰이가 된 것인데요.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요? 카라바조가 그림 속에 동성애자로 읽히는 첫 번째 이유는 귀에 꽃을 꽂고 있고, 두 번째는 도마뱀에게 물려서 움츠러든 모습이 약간 여성스럽게 표현됐다는 점 때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화가인 카라바조가 단순히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그것이 몹시 알고 싶을 여러분들 위해 카라바조가 어떤 화가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밀라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카라바조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 그러니까 사실 미켈란젤로가 그의 이름이지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구별짓기 위해 그의 고향인 카라바조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는데요. 전염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1592년 21살이 된 카라바조는 로마 상경을 결심합니다. 당시 로마는 르네상스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로 가톨릭은 반대 세력에 맞서서 신앙을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와 여러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새 건축물의 내부를 꾸밀 그림과 장식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카라바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여러 작가들이 로마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상경한 그는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박꾼, 사기꾼, 매춘부,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로마의 빈민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 2년을 보내고 나서야 주세페 체살이라는 화가의 눈에 들어 꽃과 과일 등의 정물을 그리는 보조 역할로 취직하게 되죠. 그런데 카라바조가 누굽니까? 자유분방한 미술계의 문제아잖아요.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어렵게 구한 직장을 포기하고 독립화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린 그림이 바로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특징적인 건 당시 그려진 그림들에서 이 그림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모델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소년들을 그린 세미누드라는 점.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강한 조명 아래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모든 그림에서 과일이나 술잔, 꽃과 같은 정물이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추측해보면 아마도 카라바조는 20대 젊은 화가의 필력과 패기를 담아서 나는 더 이상 정물 보조 화가가 아니라 인물화도 정물화만큼 생동감 넘치게 잘 그리는 정식 화가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한 맛 해석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죠.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 미소년을 그렸을까요? 정말 동성애자라는 썰이 맞는 건가요? 이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선 카라바조가 당시 어떤 그림에 영향을 받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밀라노 출신의 카라바조는 지리적으로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 네덜란드나 프랑드리에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북유럽 미술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네덜란드 미술에서는 정물화가 독립적인 주제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정물화는 꽃이나 과일 그리고 여러 진귀한 물건들을 그렸는데 사람들은 이런 그림들을 자기 집에 걸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화려한 꽃과 진귀한 사치품들이 잔뜩 들어간 정물화를 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정물화로 성공하려면 당연히 그림을 잘 그려야 했겠죠. 꽃, 과일, 야채, 카페트, 그릇도 포함해서 모든 사물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고 사실감 넘치게 그릴 수 있어야 정물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교적 메시지도 불어넣어 주어야 정말 제대로 된 정물화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정물화에 메시지나 이야기를 넣는다니까 조금 의아하게 들리시죠? 당시 정물화를 보면 호화로운 삶을 예찬하면서 동시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한 꽃 속에 시든 꽃이나 죽어가는 꽃을 숨겨놓거나 생명의 유한함을 경고하는 사물, 예를 들어서 타들어가는 향초나 시계 등을 배치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바니타스라고 부릅니다.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허무, 덧없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전도서 1장 2절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핵심적인 주제로 삼는 세계관인데요. 당시 로마는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바티칸 주변을 제외하고는 도시 대부분이 거대한 매운굴이나 다름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카라바조는 흥미롭게도 정물과 인물을 결합시키면서 여기에 바니타스의 의미까지 한층 더 강렬하게 담아내는 새로운 그림 양식을 창조해낸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인물과 정물을 결합시키고 그 속에 바니타스를 담아냈는지 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은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위쪽엔 선연이 자리하고 아래쪽에는 꽃과 유리병 그리고 과일이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정물이 위아래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니타스의 의미가 들어간 걸까요? 먼저 싱그러운 꽃과 과일을 눈여겨보죠.
미술 속 과일이 상징하는 의미 중 하나가 성적 유혹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이탈리아에서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소년이 손가락을 물렸다는 건 성병에 걸릴 수 있다. 즉 유혹에 빠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도마뱀은 뱀의 일종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과 같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죠.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위쪽은 인물, 아래쪽은 정물인데요. 여기서 소년이 안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자세히 보면 메마른 잎사귀와 썩은 사과가 포착됩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유혹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소년도 지금은 싱그럽지만 언젠가 늙고 사라져버릴 거라는 청춘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카라바조는 양성애자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동성애적 미감을 표현하려는 화가로 보려는 연구자도 있지만 그가 동성애자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당시 로마에서 동성애가 성행했고 이 화가도 여러 정황으로 봐서 동성애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그림을 동성애적 코드로 한정해서 읽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미소년과 화려한 꽃과 과일은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그러한 유혹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은 동성애적 코드 이상의 사회적 또는 도덕적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결과물로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가 남긴 작품을 작가의 성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한정짓는 건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로 생각되는데요. 그가 그림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크고 풍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같은 그의 그림을 처음 인정한 사람들은 주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델몬테 추기경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1595년부터 카라바조의 후원자를 자청합니다. 카라바조는 델몬테 추기경에게도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그려주는데 이 같은 그림들은 치명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위험까지도 적절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당시 이탈리아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뒤집어 놓고 강렬한 명암 대비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잡아내는 표현력으로 단숨에 로마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면에서 미술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치면서 경찰서를 오고 가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39살의 나이로 객사하고 맙니다. 카라바조는 이런 자신의 비극을 예고라도 하듯 일찍부터 아주 독특한 자화상을 그리는데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도 자화상으로 추정되죠. 메두사와 바쿠스 시리즈 중의 하나인 병든 바쿠스도 자화상으로 보입니다. 16, 17세기 서양 미술사에서 화가들의 대표적인 자화상을 떠올려 보면 벨라스케스나 렘브란트처럼 위험있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카라바조는 독보적이고 참 특이합니다. 먼저 메두사는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돌로 변하게 하는 그리스 신화 속 괴물의 잘린 목을 방패에 그려놓은 작품인데요. 카라바조는 메두사의 얼굴에 남성인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에서 실험했던 찡그리고 놀란 표정 연구를 여기서 더 과감하게 펼쳐내고 있죠. 병든 바쿠스 역시 카라바조의 초상화로 보여지는데요. 얼굴로 보면 조금 확신이 안 설 수가 있는데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귀를 보시죠. 특히 귓볼과 눈 아랫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카라바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독 이 그림이 인상적인 건 그림을 보는 관찰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유혹적인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아래를 보면 과일이 우리 쪽으로 향해 놓여 있습니다. 포도를 양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창백한 입술과 피부색 때문에
쾌락에 찌들어서 병든 바쿠스 또는 화가인 카라바조를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추측을 뒤집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림 속 바쿠스가 혈색이 없는 게 아니라 달빛에 비친 모습이라는 건데요.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흥미로운 인물인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기묘한 표정과 근육의 떨림에 숨어있는 화가의 폭력성과 유혹에 대한 경고까지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카라바조의 작품 세계. 이런 화가의 초기 작품을 대표하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이 곧 한국에 온다니까 기대하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851년) 쿠데타를 통해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나폴레옹 3세는 실권을 장악한 후 파리를 뒤엎을 원대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바로 낡고 더러운 중세의 모습 그대로의 파리를 새로운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나폴레옹 3세는 파리 지사로 부임한 오스만 남작에게 이른바 파리 대개조 프로젝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후 파리는 오스만 남작의 주도하에 좁은 골목과 낡은 집들이 철거되면서 직선의 도로와 넓은 공원, 20m 높이의 신식 아파트들이 줄지어 지어지면서 유럽의 부르주아와 젊은 예술가들의 성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파리의 천지개벽을 그림을 통해 보여준 화가들로는 빛의 화가 모네, 무의의 화가라고 불리는 드가, 사과 하나로 파리를 정복한 폴 세잔이 있죠. 그리고 파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된 또 한 명의 예술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인상파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낸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사실 마네는 처음부터 미술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며 프랑스 대법관에 해당하는 일을 하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법대에 이어 해군 사관학교까지 줄줄이 낙방하자 결국 아버지는 마네가 원하는 대로 미술 교육을 받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이렇게 어렵게 미술계에 입문하게 된 마네는 수시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 작품을 모사하며 그림 실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1863년 파리 살롱전에서 풀바디의 점심을 출품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곧바로 2년 후인 1865년에 올랭피아를 선보이면서 또다시 파리 미술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작품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논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화가가 자기 작품을 선보일 전시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최하는 살롱전이 거의 유일하게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일반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죠. 지금 보시는 풀바디의 점심은 1863년에 출품되었는데요. 낙선됩니다. 결국 이 전시를 살롱전에 걸 수 없게 됐는데요. 보통 사람이면 낙선했으면 그냥 물러나는데 그는 다른 낙선된 화가들하고 함께 심사위원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나폴레옹 3세는 항의하는 작가들에게 별도의 전시를 만들어주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낙선전입니다. 이 낙선전에 갔더니 바로 풀바디의 점심이 걸려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놀랐죠.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면을 보시면 두 남자는 옷을 입고 있고 한 여자는 옷을 벗은 채 우리를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자가 벗은 옷이 바로 옆에 음식과 함께 놓여 있는데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당시의 거리의 여인, 즉 창녀로 추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점잖은 전시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는 건 당시에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죠. 마찬가지로 2년 후에 마네가 그린 올림피아 속 여인도 옷을 완전히 벗은 채 침대에 누워서 우리를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앞에서는 예의와 교양을 앞세우지만 밤에는 향락에 빠진 당시 프랑스 지배층의 위선을 꼬집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도발적인 그림,
소위 우리가 현대미술에서 느껴지는 그런 실험 정신의 시작이 이런 마네의 두 그림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마네는 1870년 파리 서쪽에 있던 자신의 스튜디오를 몽마르트 언덕 근처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고 열심히 그 장소를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리의 대도시의 뒤편에 자리한 화려한 밤의 뒷골목을 대표하는 카페 꽁세르였죠. 카페 꽁세르는 공연이 벌어지는 극장식 카페로 술을 마시며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극장식 카바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몽마르트로 이사 오게 된 마네는 이곳에서 파리의 귀족과 부르주아, 노동자와 하층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술과 음악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이런 여러 군상을 압도한 웨이트리스를 보면서 그림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며 카페 꽁세르를 묘사하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 이런 카페 꽁세르가 140여 개가 넘게 운영됐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특히 마네가 살았던 몽마르트 근처에는 1870년대부터 10개가 넘는 카페 꽁세르가 운영됐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랑 루주가 인기를 누렸던 시절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시기 마네가 카페 꽁세르를 그린 여러 작품 중에서 한 점이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입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여정호번 웨이트리스인데요. 당시 한 평론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네는 이 정호번에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손에 맥주를 두고 손님에게 건네는 상황에서도 다른 한 손에 든 맥주잔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완벽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응대하는 그녀의 내공과 재주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마네는 자신이 그림 속에 웨이트리스를 그리기로 결심한 후 당시 카페 꽁세르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정호분에게 자기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보호자가 동행할 곳을 요청했는데 그림 속에 있는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그 보호자가 아니었을까 추정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재미있는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마네의 또 다른 그림과 한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와 스위스 라인아트 뮤지엄에 있는 카페에서는 원래 하나의 캔버스로 그려졌다가 두 개의 캔버스로 나눠지게 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한 그림으로 추정되는 증거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그림의 테이블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파란 옷을 입은 남자의 앞에 놓인 유리잔의 그림자가 왼쪽 그림으로도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 그림의 왼쪽 구석, 여기를 보시면 카페에서의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손가락 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카페는 당시 운영 중이었던 브라스리디 헤이쇼펜으로 이 시기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림 속 테이블과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네는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림을 둘로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둘로 나누자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의 구도가 불안하게 보였는지 마네는 이 그림 오른쪽에 캔버스를 조금 덧대어서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웨이트리스의 위치가 보다 더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렇게 그림 속에서 마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웨이트리스는 카페 꽁세르를 그린 마네의 또 다른 그림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웨이트리스라는 작품인데요. 왠지 그림의 구도가 낯이 익죠? 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셔츠를 입은 남자가 무대 위에 댄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옆에 중종모를 쓴 신사가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중앙에서 제3의 공간을 응시하는 종호문의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앞서 본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린 그림이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라는 작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마도 습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이번 그림 역시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옆에 앉은 노년의 신사는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요.
신사 뒤에 있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추측해보면 아마도 댄서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인 종업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맥주를 옮기거나 손님에게 전해주지 않고 본인이 벌컥벌컥 마시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전에서 본 그림 속 종업원보다 생기 있고 활발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웨이트리스가 서빙하는 카페 까바레는 이전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풍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는 카페 꽁세르에 가서 새로운 직종의 웨이트리스트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카페 꽁세르를 배경으로 여러 작품들을 그리며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를 완성하고 난 2년 뒤 마네는 1882년 살롱전에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 중 하나를 출품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마네가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를 그리며 작품을 둘로 나눠야 했던 실수를 극복하고 한층 더 발전시킨 구도와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일지 확인해 볼까요? 이 작품은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에서라는 타이틀로 공개된 폭이 1m가 넘는 대형 작품입니다. 아마 카페 꽁세르의 구석에서가 그려진 원래 사이즈 캔버스와 이 그림은 거의 같은 크기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폴리 베르제르는 마네가 지냈던 몽마르트 언덕 인근에 위치한 일종의 카페 꽁세르였고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2프랑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했는데 음료값은 별도였다고 합니다. 2프랑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 내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네가 그림의 영감을 느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에서는 1882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되면서 당시 미술계의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출품작 중에서 가장 모던하고 일상적인 그림으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불분명한 거울 속 모습이나 왜곡 때문에 풀바지의 점심, 올랭피아 이후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던 건데요. 대체 어떤 점이 논란을 일으킨 것인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카페 꽁세르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종업원을 정면에 배치했고요. 둘째, 그 뒤로 거울을 둬서 종업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그녀가 한 중년의 신사와 대화 중이고 그 뒤로 펼쳐진 폴리 베르제르 술집의 풍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 테이블에는 술병과 꽃, 과일이 잔뜩 놓여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바니타스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무덤덤해 보이지만 뒤를 보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의 묘한 분위기는 거울에 비친 술집 내부에서도 여러 인물을 통해 포착되는데요. 왼쪽 구석을 보면 서커스 그네타기 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페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공연을 보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보시면 실크햇이라고 하는 중절모 높은 모자를 쓴 남성들과 정장을 한 여성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앞에서 벌어지는 공연에 집중하지 않고 만남을 기대하는 듯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세기 파리 뒷골목의 사교 모임을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이와 반대로 이런 구성이 어수선하다고 낮게 평가한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미술 읽어드립니다를 통해서 거울이 얼마만큼 미술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본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 같은 작품, 그 거울에는 당시 스페인의 국왕 부부가 그려져 있죠. 권력의 중심이 거울 속에 반사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랑드르의 대가 얀 반 아이크가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화 속에도 거울을 넣어서 화가의 모습을 재현해냅니다. 마네의 경우 프랑스 혁명 후 새로운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거울 속에 요지경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죠. 특히 마네의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실제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데 모호한 빛의 활용, 불투명한 뒷배경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자 TJ 클라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에 관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당대 파리의 카페 문화 속에 담긴 프랑스 혁명 직후의 계급간의 모순과 겉과 속이 다른 심리들을 잘 포착해낸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카페 꽁세르가 오는 10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마네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보신다면 이 그림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하나하나 더 흥미롭게 보이지 않을까요?